안녕하세요.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이혜영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구매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적인 개념, 적용 대상 거래,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서 수탁기업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하면 원재료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연동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동약정 체결입니다.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약정서,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양 당사자의 기업명, 거래 물품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등을 필수로 기재하셨을 텐데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 기재사항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에 위탁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 즉 계약서에 기재해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급한다는 것은 약정서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날인해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동약정 체결과 발급에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동제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위탁기업에게 있다는 점인데요. 수탁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탁기업이 먼저 나서서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에 대해 논의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 1월 법률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하였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30배를 훌쩍 넘는 157회를 실시해서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 자발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모집해서 목표했던 동행기업 6,000개사를 조기에 모집하고 2023년 12월 최종적으로 1,518개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으며 2023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업이 거래를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수백 건, 수천 건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거래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 대상 거래를 지정하였습니다. 바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가 그 대상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위탁 거래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하고 수탁기업은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업을 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교인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조업, 공사업, 가공업, 수리업, 판매업, 용역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 자연인, 법인, 공법인, 사업인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해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조업, 공사업, 가공업, 수리업, 판매업, 용역업의 범위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연계표 상의 산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이란 규격이나 성능을 사양을 정해서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용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판매 위탁을 하는 것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영리 기업의 경우 규모와 독립성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 기업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일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수탁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생협력법상 수위탁 거래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 내용이 동일한 업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수탁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위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수위탁 거래 여부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은 위탁기업이 규정해 놓은 사양이나 규격에 따라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탁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물품을 제조해서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위탁기업은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위탁기업이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한테 위탁하고 제조를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위탁 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다음 ODM,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은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업에게 물품의 개발 생산을 위탁하면 수탁기업에서 맞춤형 물품을 개발 생산해서 위탁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위탁기업은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위탁기업이 기술 개발 및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기술 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위탁 거래의 기술 개발 또는 제조 위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PB 상품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인 대형마트와 같은 이런 유통사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위탁에 따라 상표를 붙여서 제조하고 유통사에 납품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위탁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해서 납품하는 것이므로 수위탁 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됩니다. 정리해보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하는 거래 중 사실상 단순 구매, 판매 위탁만 제외하면 대부분 수위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모든 수위탁 거래에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죠. 앞서 단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가 적용 대상 거래인데요. 그러면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재료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납품대금은 위탁기업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즉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위탁 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 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 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5억 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원재료는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돼서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 모두를 원재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정의와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원재료는 흔히 천연물, 원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얘기하는 원재료는 천연재료, 예를 들면 금, 철, 동 등이 있고요.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과 같은 화합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광, 금속판, 골재 등과 같은 가공물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과 같은 중간재까지도 모두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구매해오는 기성품의 경우에도 연동대상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공사업체가 페인트를 직접 만들어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성품인 페인트를 구매해서 도장 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공사업체인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중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원재료가 하나 이상이라도 있다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으로 최종 물품의 구성품을 이루지 않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이해되셨나요? 수위탁 거래의 범위도 원재료의 범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넓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너무 많아져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담당자분도 있으실 텐데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라고 하더라도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연동약정 체결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연동약정 체결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차 금속제조업을 예로 들면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계약일 경우입니다. 단기의 기준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이야기하며 1회 발주당 납품 기간이나 거래 경과 기간이 아닌 한 건의 계약당 거래 기간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소액 계약인 경우입니다. 소액 계약의 기준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이 역시 1회 발주당 납품 금액이 아닌 한 건의 계약당 거래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기 계약, 소액 계약의 기준은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미연동 합의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인 합의하에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뜻합니다. 미연동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약정서, 계약서죠. 계약서에 미연동 합의의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연동 합의 시 사유를 기재하는 것 역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연동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게 제공하기 원치 않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한다고 해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모든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격만 공개하면 되는데, 다만 그것이 수탁기업에게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 미연동 계약서에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도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약정을 체결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하락의 부담으로 연동약정을 원치 않는다고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인 경우,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이미 충분히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연동 합의 사유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연동 협의에 관한 조항에 대해 많은 수탁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의사에 반해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이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시 제재사항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흐름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많은 거래 중에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건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만큼이 수위탁 거래에 해당한다면 이 중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위탁 거래 여부, 주요 원재료 여부,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지, 단기 계약 또는 소액 계약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연동약정 체결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연동 계약을 할지 미연동 계약을 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